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경제가 어려우니만큼 더군다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또 중국의 기술 추격 및 오히려 생산 압박 이런 움직임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삼성전기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인터뷰를 그냥 삼성전기 사내용으로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그런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동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께 해당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기 때는 어쩌면 시험적 관세 전쟁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2기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관세 전쟁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상국도 확대되고 있고 품목도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관세율도 기존 1기 때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 더 광범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국별 대응도 달라지고 있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러피언 국가들도 공동적으로 같이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뭐 몇몇 국가들은 "우리는 좀 예외 대상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좀 친화적인 자세로 관세 예외 대상이 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렇게 2기 때의 이 관세 전쟁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와 정도 면에서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전쟁이 이렇게 격해지고 더 강한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글로벌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로 전환된 그 세상을 우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올리면서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세계적으로 관세율을 높게 올려잡는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보호무역주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움직이다 보면 세계 GDP에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이 GDP 대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왔는데 2025년 이후 약 4-5년 동안 뭐 IMF나 국제 기구들은 대부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소위 물건을 팔 대상국이 사라지는 개념이 되니까 그만큼 입지가 좁아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이런 트럼프의 거대한 행보와 또 맞물려서 미국의 행보와 맞물려서 중국 시진핑의 또 역시 맞대응하는 모습 속에서는 기술 패권 전쟁이 같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중국이 어 서방 강국은 중국의 이런 행보를 과잉 생산이라 칭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과잉 생산이 아니라 "이것은 대량 생산 시스템이다. 효율화하는 것이다. 비용을 절약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마만큼 중국의 적극적인 생산과 기술 추격이 세계 주요 강국에게 위협적으로 느낄 만큼이에요.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우리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의 행보가 또 우리의 시장을 상당 부분 장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과 대비해야 될 수 있는 방법 혹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그 목적 그러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큰 그림
그건 무엇일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중국에 대한 제재입니다. 관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출을 막겠다 하는 의지가 있겠고, 또 캐나다와 멕시코 등지에 또 관세를 부과하는 그 목적도 사실은 중국을 제재하는 게 굉장히 큰 목적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을 중국이 캐나다, 멕시코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내수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구조였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수출을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 것이니까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겠고,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강하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강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로 향하는 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목적에 있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트럼프가 단행하고자 하는 이 관세 조치는 중국을 이 시장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한 가지 평가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은 그 모든 밸류 체인을, 주로 중국을 경유한 밸류 체인이었는데 그 밸류 체인을 모두 미국에 안착하겠다 하는 의지가 또 표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시키고 그 밸류 체인이 이제 미국을 향하는, 제조 기지가 미국으로 옮겨지는 것. 결국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관세를 올려잡을 테니까 수출하지 마."라고 압박을 취하는 것은, 그냥 "수출하지 마."가 아니라 "수출하지 말고 미국 내 자체 생산을 하라. 미국 내 생산을 하라.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라. 그 생산 기지가 있다면 미국 내 가동률을 올리고 해당 국가에서는 가동률을 낮춰라." 결과적으로 생산의 거점을 미국화하고 그로 인해서 밸류 체인을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꾀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책, 대응책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에서 제한하고 있는 법인세 절감이나 또 금리 인하 혜택, 또 신규 투자에 대한 대출 시 대출 금리를 뭐 제로 금리화한다는 뭐 이런 움직임, 뭐 그 밖에도 각종 유치되는 그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베너핏을 주는, 예를 들면 파리 기후 협약 탈퇴도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기업 입장에선 그게 비용인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왜 거기서 지불하고 있느냐? 미국에서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용 절감 기회를 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관세를 올려잡으면 수출하는 데 제약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라는 요구를 들어주기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를 피할 선택지가 있는 거죠. 바로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하거나 현지 가동을 높이거나 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대응이겠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관세를 부과받고 공장 혹은 제조 기지를 옮길 것인가, 관세를 면하는 대신 생산 기지를 옮겨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전쟁 속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중국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중국산 소재, 부품, 장비를 쓰지 않고 혹은 중국을 우회해서 수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에게 어떤 수출을 진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예외 대상이 충분히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업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업도 살 길을 찾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게도 뭐 예를 들어 인재나 기술 인재들도 일자리가 나는 곳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을 원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업도 잃고 신규 자본도 잃고 또 미래 성장 기회도 잃고 인재도 잃고 또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핵심 전략 기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그럼 K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설계 기업, 장비 기업, 소재 기업 그밖에 많은 여러 부문의 반도체 기업들, 공급업체들끼까지 생각해 보면 많은 기업들을 이 클러스터에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유치는커녕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유치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잃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의견을 드려 본다면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철저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기업의 수지 타산이 맞는 것을 선택하는 여정을 취할 것이고 이제 국가 입장에선 많은 걸 잃기 때문에 그 잃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게 될 텐데 그 고민에는 아마도 첫 번째는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그 밖의 나머지 신흥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 실제 지금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올해도 내년에도 유지하는 나라가 인도고 역시 인도네시아가 2 위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출 기회, 사업 진출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쪽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게 미중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수출 구조에서 그밖에 다른 신흥국으로의 수출 기지 확대, 신시장 개척 이런 노력을 단행하는 것, 이런 수출의 구조 변화를 단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이런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첫째도 둘째도 기술력이구나.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조치를 뚫고 그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술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과의 차별을 어 불허하는 그런 수준의 기술 수준을 높인다면 오히려 그 기술, 그 제품, 그 고부가치 제품은 우리의 나라에게 그냥 "무관세로 제공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무릎 꿇고 빌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기술력적인 차원에서 보완을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그 부분에 적극적인 R&D 투입을 하고 기술력을 강화해서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면 '관세가 장벽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도 좀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이렇게 참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전쟁의 드라이브로 인해서 세계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은 이런 수출 구조 개편 그리고 더 이럴 때일수록 그 세분화된 어떤 영역의 기술력을 보강하는 그런 움직임이 동시에 수반돼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위기다."라는 표현을 그냥 "위기가 맞다."라고 가정해 놓고 표현을 하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인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가 위기냐, 경제 위기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들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 거예요. 부합하는 경제 모습 같아요. 근데 이것저것 안 좋은 것만 다 끌어다가 이러니까 경제 위기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100만 폐업하고 있지 않느냐. 건설사 도산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유통사들도 다 쓰러지고 있지 않느냐. 수출길 막히고 있지 않느냐. 중국이 이렇게 추격을 넘어서 아예 우리를 압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만 다 끌어다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위기로 가정할 수 있겠죠. 근데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경제 위기라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잘못 진단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요. 경제 위기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4번 경험했습니다.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가 한번 왔었고, 그리고 IMF 외환 위기 왔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어요. 최근에는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어요. 정확히 4번 경제 위기 왔었습니다. 그 4 번의 경제 위기 아니면 나머지 경제는 다 무조건 좋았느냐? 4 번의 경제 위기 아니어도 안 좋은 경제 많아요. 그럼 그거 다 경제 위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를 잘못 내리면, 구분을 잘못 내리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요. 심각한 잘못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들을 자주 보죠. 병원에 갔는데 잘못 진단해 가지고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다른 병원 갔더니 약 하나를 먹고 나아요. 진단을 잘못 내리면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고 역성장했고요. 근데 21 년, 22 년, 23 년, 24년, 25년 내내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지금 경제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경제인데, 그러면 20 년도 경제 위기고 21 년도 경제 위기고 23, 24, 25 지금까지 내내 경제 위기인 거냐? 왜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는, 경제 위기라는 정확한 경제학 원론 속에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를 무시하고 아무 때나 경제 위기를 갖다 쓰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잘못된 용어가 너무 공공연하게 보급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위기를 만든다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경제 위기는 2020년 팬데믹 때처럼 마이너스 0.7% 성장하는 역성장하는 국면을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2025년 올해의 경제, 한국 경제 나빠요. 제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것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IMF 때보다 안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힘들다고 해서 경제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 사이클상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는 건데, 상승 국면이 아닌 하강 국면에 놓일 때, 그때를 경기 침체라 하고 저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이냐?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놓여 있고, 하강 국면에 놓여 있은 지 너무 오래된 거죠. 6년 동안. 저성장 고착화고 경기 침체 국면인 거죠. 이 안에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방향성을 찾는 것과, 경제 위기라고 가정하고 2025년 경제 위기 온다. 여러분 2025년 경제 위기 온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기업에서 오셨지만 25 년에 경제 위기 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사업을 다 철수해야 됩니다. 경제 위기 하는데 왜 사업을 합니까? 경제 위기 오면 사업을 철수해야죠. 우리 개인은 뭐 합니까? 경제 위기 온다고 믿으세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갖고 있던 부동산 다 팔아야 돼요. 갖고 있던 집도 팔아야 돼요. 모두 다 현금화해야 돼요. 경제 위기 오는데 자산을 왜 가지고 있어요? 주식도 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동산도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경제 위기라고 가정하면 의사결정을 그렇게 내려야 되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경제 위기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실은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지 않는 거죠. 전 여기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경제 위기, 위기다라는 표현을 그냥 공공연하게 자주 쓰시기보다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 논의를 할 때는 위기라는 단어를 피해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위기라는 단어보다는 참 어렵다, 혹은 정말 너무나 경제 현실이 힘들다, 위협적이다, 위험이 많다, 불확실하다, 이런 표현 다 맞는데, 경제학 원론에 있는 경제 위기, 그냥 사이클을 무시한 채 완전히 경제가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 그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는 경제 위기가 있는데 왜 매번 경제 위기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럼 23 년에도 경제 위기고 24 년에도 위기고 25 년에도 위기입니까? 저는 정말 그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뭐 글이나 책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천 번 만 번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질문하시는 그것도
위기라고 받아들이고 위기라고 이미 상정해 놓고 오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강연할 때는 한강대교를 건너다가 한강대교에서 잘못 떨어져 가지고 완전 온몸이 젖는 거, 그것과 한강대교 1.5 킬로를 걷다가 소나기를 계속 내려 가지고 온몸이 흠뻑 젖는 거, 같이 똑같은 온몸이 젖는 모습이지만 같습니까? 저는 굳이 비유한다면 경제 위기는 한강물에 빠지는 거고요. 경기 침체는 비에 젖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흠뻑 젖어도 분명 다른 건 다른 것이고, 그러면 그 경제 위기 상황에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경기 침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 대응 전략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하셔라." 제가 오죽하면 이 "구분하셔라."라는 이 문장을 책의 프롤로그에 썼어요. 다른 건 안 읽어 보셔도 프롤로그는 읽어 보실 테니까. 이걸 구분해야 나머지 의사결정이 돼요. 경제 위기 때는 집값이 폭락하죠. 폭락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50% 떨어져요. 근데 지금 경제를 놓고 봤을 때 폭락하냐? 그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2021 년에 폭등했잖아요. 경제 위기는 지났지만, 경기가 여전히 안 좋았지만 폭등했잖아요, 21 년에. 그러니까 경기랑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경제 어렵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뭐 수천 번 드려도, 오늘 인터뷰니까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수천 번 드려도 "아니 그렇게 경기 어렵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른다고 하시나요?" 이런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지 않고 1 번, 그다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또 다른 것인데. 그래서 그 두 번째 대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드리죠. 실물 경제적 흐름과 자산 시장에서의 흐름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정말 지금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천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그 경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경기 판단 하에 실제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실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어려우니까, 뭐 관세 전쟁 이렇게 펼치니까 '이건 위기야.'라고 받아들이고 경제 위기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 벌써 위기가 아닌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어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부터 우리의 다음 방향성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 년부터 전개될 이 경제 환경의 모습을 정의하실 때 삼성전기에서 오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당면한 과제를 단순히 무역 전쟁, 관세 전쟁으로만 규명하지 마시고, 동시에 중국의 기술 추격 내지는 이미 기술을 압도하는 것, 이런 현상이 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두 가지를 같이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이미 철강 영역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미국이 조선업 협조하자고 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조선업 1 위 국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중국이 55% 가량 차지해요. 1등 할 수가 없죠. 많이 내줬습니다. 예전에 1 등이었죠. 철강, 조선, 석유화학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 힘들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이 중화학과 공업은 이미 다 내줬습니다. 중국이 그냥 압도하고 있어요. 이 압도하는 모습이 사실 어떤 면에선 두려우니까 서방 강국이 "과잉 생산하지 마라." 그 과잉 생산 전략이다. 보조금 많이 기업들한테 주고 그 불공정 무역 행위하는 것이다. 근데 중국 입장에선 무슨 과잉 생산이냐. 대량 생산이다.
액세스 프로덕션이 아니라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시스템이다. 대량 생산은 말 그대로 고정비가 똑같이 유지되는 가운데 변동비만 차이가 있으니 총 비용,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 이것은 상대적으로 대량 생산할수록 절감된다라는 서방에서 만든 경제학 원론에 부합하는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의 논의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미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 유망 산업은 어떨까요? 전기차? 이미 세계 시장의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미 1 위부터 3 위까지 모두 다 중국 기업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기초 역량 분야에서 모든 부문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부문이 중국이 추격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파운드리? 이미 중국 반도체 3 사, 이 3 사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한때 20% 정도였는데 24년 4 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8.1%로 떨어졌고 중국 3 사가 9%를 차지했습니다.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으라 할 만한 미래 유망 산업도 다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 전쟁은 격화되고 중국의 장악력은 또 확대되고, 야 이 국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삼성전기에서 오셨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특화된 영역을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경영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세분화하고 그런 영역만큼은 그 어떤 국가들로부터 추격을 불허하겠다 하는 의지로 R&D 투입을 많이 해서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문에 있어서 특화된 경쟁력으로 세계의 무대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관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오로지 기술력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전쟁과 중국의 이런 기술 장악, 생산 장악,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돌파구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제가 중국 수출을 버리자가 아닙니다. 중국 수출을 유지하되 중국 이외의 다른 수출 국가들을 많이 확보하고 시장을 진출해야 된다. 올해 6% 7% 성장하는 인도가 G20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나라가 지금 이미 GDP 5 위국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7%에 가깝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 수출 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수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초기부터 시장을 진출하면 그 나라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수출도 늘 수 있거든요. 마치 중국이 2000 년대 도약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의존해서 같이 성장세를 유지했던 것처럼. 그러면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신흥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아시아 신흥국들, 이들을 중심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그 신시장에서 부품과 생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미리부터 기반을 확보하고, 그런 노력이 이런 무역 환경의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향성 아닐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